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여러 걱정거리를 살펴본 뒤에 더 험난했던 과거의 위기를 잘 이겨냈었던 의외의 한 분과 그 비결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그렇게까지 큰 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계속 약세일까? 주식도 약세였고 코인도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는데요. 이 세 줄 요약을 보면 딱히 악재는 없어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 오늘 밤 미국의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빅테크 주식들이 떨어지고 소비재,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등등으로 이동을 했다, 순환매를 했다라는 뜻인데, 월가에서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눈치죠. 그리고 유동성이 밖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나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중국이 3천억 달러나 되는 AI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AI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니까 이것도 나쁜 소식은 아니고요. 세 번째,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졌음에도 유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졌다. 요약을 보면 전혀 나쁜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그냥 제 느낌대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까만색 나스닥이 한때는 3% 넘게 떨어졌다가 끝으로 갈수록 조금 말아 올렸고요. 비트코인은 조금 덜 떨어졌다가 덜 오르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고노고라는 인플루언서가 재밌게 좀 표현을 해줘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제 미군 헬기가 추락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왜 떨어졌는지 몰랐는데 이란이 싸서 그랬다네요라고 하니까 이것도 전쟁 난 거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급하게 투입이 되면서 파일럿 두 명은 생존했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야. 나도 빅딜이라고 하면서 추락한 미국 증시가 다시 올라오고 조금 소폭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느꼈던 생각이 아직도 이란 전쟁이 증시에 영향을 이렇게 준다고? 그쵸? 3%가 넘게 떨어졌고 트럼프가 막으니까 다시 올라왔었죠. 이렇다면, 만약 이렇다면 종전이 된다면 그 가능성에도 나름대로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쵸? 이렇게 떨어지면 오르는 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본다면 종전 가능성에도 꽤나 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거기다가 지금 엄청 높아진 CPI를 볼 거라는 두려움이 팽배한 것 같은데요. 아마 결과를 알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이죠. 6월 10일 수요일 9시 반 무렵에 이제 CPI가 발표됩니다. 운명의 CPI다. 그리고 끝없는 스페이스X의 밸류 논쟁. 여러 가지가 지금 위기다라고 보이는데, 스페이스X는 많이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목표 청약 수치가 있는데, 그거를 4배 이상 뛰어넘었다고 CNBC에서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CPI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2월, 3월, 4월, 5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치나 결과나 전쟁이 났던 이유기 때문에 2%, 3% 지금 예측치가 무려 4.2%까지 올라왔다. 2022년 이래 최대 상승이 폭을 이제 나타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4%, 4.2%가 넘어가면 조금 흔들릴 것 같고 그것보다 좀 낮게 나온다면 즐거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보통 매파 의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 JP 모건에서는 관세도 올랐고 항공료도 올랐기 때문에 주의해라. 약간 도망쳐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둘기 쪽인 골드만삭스나 UBS는 그럼에도 주거비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어서 조금은 낮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현재 모든 자산이 CPI 결과, IPO 결과, 그리고 전쟁을 이유로 다 같이 숨죽이는 상황. 코인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올랐던 주식은 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지만 굳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요. 코인만의 악재가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도. 그거를 감안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다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요. 이거는 나와서는 안 될 해킹 사태가 또 벌어졌거든요. 최근 해킹이 너무 많았죠. 자, 휴머니티라는
업비트에는 없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월드코인의 경쟁자다, 신원 확인하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테라 캐피탈이나 점프 크리터도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던 뭐 나름 유망주였는데요. 이게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고 안 나와야 되는 해킹이 나왔습니다. 이 해킹 이유를 보면요. 재단 구성원의 개인 키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인 키가 유출은요, 관리를 소홀히 한 거지 코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5개의 키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중 서명 최소한 3개 이상 들고 와야 돼. 그래야 서명을 할 수 있어. 라고 세팅을 해놨는데 문제는 키 5개를 책상 하나에 다 넣어놨다가 털린 겁니다. 예를 들면 PC 한 개에 저장을 해놨다가 전부가 털렸으니까 뭐 다중 서명이라고 해봤자 뭐 한 곳에 모아뒀으니까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운영 관리의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 해커들이 집요합니다. 막 계속 13시간째 뭐 하루 내내 이 키가 있으니까 코인을 무단으로 계속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SC 체인, 바이낸스 체인에서 계속 찍어내서 정말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짜내고 있다. 이미 3억 개가 넘는 H를 발행했는데, 그러니까 3,400만 달러를 이미 챙겼다. 근데 BSC 체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H는 99.9% 휴머니티가 폭락을 했다. 물론 다른 데도 막 95% 폭락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바이낸스 체인에서는 완전히 쥐어짰다. 다 털고 도망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또 AI 코인이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거든요. 사하라 AI라는 코인은 업비트에도 있는 코인입니다. 저도 모르는 코인이었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AI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모델이나 에이전트를 사고 파는 AI 마켓플레이스다, 뭐 장터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인도 무려 반토막이 넘게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매도한 거 아니야? 좀 매도하려고 했다가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인도 아주 뭐 안 좋은 코인은 아니거든요. 보니까 판테라 캐피탈, 폴리체인, 이거 이지랩스는 구 바이낸스 이제 투자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들이 4,300만 달러나 투자했던 코인들인데 역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들도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떨어졌느냐? 명쾌한 해답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일부 트레이더들이 그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사하라 AI 재단에서 A에서 B로 무려 6억 개나 되는 사하라 코인을 이렇게 옮겼었다. 이거 팔려고 옮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일부 트레이더들이 원인을 이제 얘기를 했다. 근데 사하라 AI 측은 아니다. 옮긴 건 맞는데 6억 개나 옮긴 거는 체인링크의 이 크로스 체인 브릿지 계약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였고 사전으로 계획됐던 이런 충전 작업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약간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뉘앙스입니다. 명쾌한 해답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번 가격 하락과는 무관하다? 그럼 사실 더 이상하죠. 이런 이유도 아닌데 반토막이 났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 이러저러하게 굉장히 좀 찝찝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요. 6월 26일자로 그러니까 다시 풀 수 있는 초기 투자자들이 팔 수 있는 예정 물량이 무려 10억 개, 현재 유통량의 30%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신규 알트코인의 발목을 잡았던 거거든요. 초기 투자자들은 싸게 샀으니까 언락 시기가 다가오면 그냥 냅다 팔아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다. 물론 이거를 뭐 재단에서 흡수를 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안 좋은 뉴스가 터져서 참 힘든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저만의 결론입니다. 뭐 정답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저는 덜 먹더라도, 즉 상승장이 오면 또 말이 싹 바뀌겠죠. 막 더 올라가는 뭐 알트코인을 찾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덜 먹더라도 탈중앙화 될수록 그리고 오래오래 생존해서 살아남은 검증된 코인일수록 그리고 ETF 코인이 있는 거일수록 많이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게 비트랑 이더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코인들도 훌륭한 코인들이 있겠지만 이 비트 이더를 한 50% 이상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앞서 본 사례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비트 이더도 사실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이제 워낙 알트코인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비트 이더 위주로 오래오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 저희 원칙입니다. 아무튼 팩트는 이래저래 코인 쪽이 지금 최저 지표, 뭐 갱신을 해서 계속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낼 수 없는 이번 하락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복잡한 차트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한마디로 이상하다는 거죠. 13년부터 17년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전고점을 찍고 쭉 올라왔었죠. 그래서 당시 M2 유동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이상하게도 21년 9월부터 25년까지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도 이 보라색 이 글로벌 유동성은 저 위에 있거든요. 유동성은 많은데 이상하게 비트코인이 지금 까만색 갭, 이 화살표 보시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인위적이라고 이 인플루언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인위적인 힘으로 지금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인위적인 힘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 인위적인 이 반작용으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까지는 빠르게 갈 것이다. 이분은 뭐 9월에는 적어도 뭐 올라간다 얘기를 하는데 뭐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일부 뭐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뭐, 반감기 사이클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아무것도 명쾌한 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사이클도요, 과거에는 블록당 뭐 50개, 25개, 12개 뭐 이렇게 채굴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채굴을 블록당 해봤자 뭐 3.1개, 3.125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하루에 뭐 7,200개, 뭐 몇백 개씩 하다가 지금은 4,500개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채굴하는 물량이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월가화, 기관화가 많이 진행돼서 월가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참 원인이라든지 시기를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이 구간을 결국 버티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라떼 그랬을 걸이라고 말하는 이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언제 어떻게 오른다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좀 월드컵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라떼 힘들었지를 뭐 담담하게 얘기하는 두 축구 영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사나 뭐 트윗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분은 박지성 씨고 한 분은 차범근 씨인데 배성재 캐스터가 분명히 박지성 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지성 위원한테 힘든 거 거의 못 겪은 세대인가요? 왜냐하면 차범근 세대가 훨씬 힘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뭐 별로 힘든 거 안 겪은 것 같다. 근데 박지성도 힘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웃고 있는 이유가요. 차범근 전 감독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떼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차두리를 키워봤는데, 야, 차두리 축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자, 근데요, 축구랑 지금 코인이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연도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얼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인으로 치면 2014년이 차범근 전 세대랑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2014년으로 가보면요. 사실 코인이 뭔지 웬만한 사람들은 모를 때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를 때 근데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 그때 당시에 1위 거래소였고요. 지금의 바이낸스 이상 가는 거래소입니다. 지금은 거래소라도 많죠.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망해버렸으니까 와 이때의 뭐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이때 당시 축구 차범 전 세대, 약간 1950년도, 60년대 세대지 않을까. 이때만 하더라도 뭐 광복 이후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빴을 거고요. TV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아시안컵을 한 두 번 정도 우승을 하고 나름대로 한국이 축구를 잘했던 시기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 이름도 모르고요. 누가 잘했는지도 모르고 사실 뭐 축구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뭐 이런 시기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2018년 박상기의 난이 있었고, 차붐의 축구 시대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8년, 제가 2014년은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오전반에 제 형은 겪어봐서, 알고는 있을 텐데요. 저는 18년부터 겪어봤습니다. 이 박상기의 난을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재밌었던 게 제 회사에서 나름대로 멘토라고 여겼던 코인 선구자가 있었어요. 선배님이 계셨는데, 야, 그분이 빤스런 하는 걸 전 처음 봤거든요. 나름대로 멋있게 막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뭐, 나 다 팔았어. 이때의 공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의 거래소 자체를 다 없애버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뭐 도박이다, 사기다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날려버린다고 하니까, 뭐 거의 내 재산이 사라지는 느낌, 그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 비슷한 느낌이 차붐 시대였지 않았을까? 차붐 고생 많이 했죠. 왜냐하면 1970년 초반부터 80년대 말까지 축구를 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86년도가 돼서야 월드컵 본선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축구의 변방국인 데다가 아시아인이 그때 당시 최고였던 분데스리가에서 뭐 하려니까 뭐 인간 차별, 뭐 이거 인종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스카우터가 있었을까요? 아니 뭐 비디오 보내서 합격을 시켜주는 거고 뭐 통역도 당연히 있지도 않았고 이 독일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갔었다라고 하고요. 왕복 비행 시간이 24시간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독일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도쿄를 갔다가 알래스카를 찍고 독일을 갔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경유를 해야 싸고 뭐 급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왕복이 지금보다 뭐 2배 정도 길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월드컵에 착출됐다가 독일 가는 자체가 엄청난 고역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88 월드컵 그 올림픽 하기도 전이니까 이 변방국에서 왔으니 참 고생을 많이 하긴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박지성 시대에 고생을 안 했을까요? 항상 또 다른 나 때 제일 힘들어 이게 나오는 거죠. 그게 코인으로 치면 2022년이었습니다. 1년에 두 번이나 큰 기업 망해봤어? 테라루나도 망했고 FTX도 망했고요. 사실 이 연계된 곳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3에로 캐피털도 있었고 셀시우스도 있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망하면서 2022년은 아마 대부분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코인을 들고 계셨으면 들고 있어야 이걸 아는 거죠. 다 팔고 떠나면 아마 못 느끼셨을 텐데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축구로 치면 박지성, 사실은 차범이라든지 또 이때만 해도 월드컵 4강을 각오하면서 이제 유럽에 진출하는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박지성은 맨유를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클럽이었잖아요. 물론 바르셀로나도 있었지만 그 괴물들이 뭐 정말 뭐 루니도 있고 뭐 호날두도 있고 그 사람들 안에서 175cm밖에 안 되는 체격으로 평발로 경쟁을 했다는 자체가 박지성도 뭐 얘기하면 정말 숱하게 나올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로 왔는데요. 현재도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딱히 망한 기업 자체가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떨어지는 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 더 힘든 게 남들은 막 AI 폭죽을 터트리고 뭐 삼성전자네 뭐 인텔이네 날아가는데 왜 나만 떨어져? 이 심리적인 이게 포모가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축구도요. 이게 이제 손흥민 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멘탈이 부족하죠.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또 보호 성과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그들만의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뭐 4강도 가고 16강도 가고 모두가 박수를 쳤는데 지금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16강 뭐 그거 뭐 최소한 8강은 가야 이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상황. 이거 손흥민도 워낙 잘했으니까 이제 20골 넣다가 10골만 넣어도 이제 망했네, 끝났네 이런 소리를 듣는 상황.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요. 항상 다 힘들었다. 물론 과거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또 다른 위기가 또 다른 힘든 게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좀 찾아보자면 과거의 힘든 시기를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겪고 나갈 때 얼마나 남다른 준비를 따로 했는가가 문제지 않을까. 왜냐면 축구 선수들은 그냥 은퇴하면 끝인데 우리는 지금 평생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기를 겪고 뭔가 바뀌어야 되고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실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코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제도권 전에 이렇게 생존해버린 자산을 이기는 자산,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요, 이 코인들을 이길 자산이 나오긴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아직 제도권 전인데 생존을 했다는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검증이 끝난 자산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부터 코인이 우리가 대중화되고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2017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도지, 이더, 리플,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에 뜨거웠던 삼성전자까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한눈에 보시더라도 이 도지코인이야. 사실 도지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30만 퍼센트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이 변동성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큰 돈을 넣어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를 실감합니다. 뭐 국장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은 들어갈 대로 들어간 상황에서 마이너스 10%, 20% 코인 투자자들이 보기엔 애매하겠지만 정말 많은 돈을 넣었는데 10%, 20% 왔다 갔다 하면 정말 현기증이 나거든요.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더라. 근데 도지 보시면 17년 이후로 무려 42,000%, 이더리움 2만 퍼센트, XRP 17,000, 비트코인이 7,700 정도로 가장 소폭 올랐는데 저 밑에 있는 삼성전자가 17년 이래 약 10년간 750%, 한 8배 조금 넘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과 잠깐 비교를 해봐도 공이 하나 더 있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 중에서요, 사실 이렇게 살아남은 생존한 코인들과 이 생존율, 수익률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AI 버블의 원조가 엔비디아거든요. 그 정도 되지 않으면 비교가 어렵다. 근데 이 좋을 때만 가져와서 비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까봐 제가 2013년 이때 비트코인 나름 꼭지점이었거든요. 이때 이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트코인 이때 이후로라도 무려 52만 퍼센트가 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13년 이후로 900%가 올랐더라고요.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2009년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2009년은 비트코인은 1달러, 2달러하고 차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데요. 2009년부터 삼성전자의 상승률을 봐도 3,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자산 중에서요, 결국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존한 이 코인들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결론에 이제 다다랐다면 나만의 오래된 장기 물량을 어떻게든 지켜낼 수만 있다면 야,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쉽다가 아니라 그래도 수월하게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장기 물량을 지켜낸다면 이 엄청난 변동성을 참아낸다면 그래도 나을 텐데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더 딥을 한 이후에 뭐 바이더 딥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된 장기 물량을 보유 중인 의외의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종종 소개해 드렸던 아더 헤이즈입니다. 난감 항상 바보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 사람을 살린 거는 장기 물량입니다. 언제 샀는 거 알아보니까 2013년도 봄에서 여름 사이에 그 유명한 마운트 곡수에서 비트코인이 한 100달러에서 250달러 왔다 갔다 할 때 뭐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는데요. 꽤나 많이 산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분은 천생 트레이더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아놨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장기 물량을 빼두고 지금까지도 뭔가 이 지갑에서 들고 있어요.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물론 일부는 이제 빼서 트레이딩으로 막 롱숏 치면서 뭐 재미를 봤을 거고 일부는 비트맥스를 창업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썼을 겁니다. 진짜로 마운트 곡수가 망한 이후에 내가 좀 안전한 거 뭔가 만들어 봐야겠는데 그래서 만든 게 비트맥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일부를 썼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장기 물량 때문에 트레이딩 하다가 다 잃든지 비트맥스 때문에 고소를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장기 물량 때문에 이 사람은 인플루언서가 지금까지 돼 있고 생존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올라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는 트레이더조차
장기 물량이 있다면 글쎄요, 우리도 뭔가 장기 물량을 오래오래 가져가야 되는 물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안 쓰는 거래소에서 뭐 돈이 생길 때마다 뭐 비트든 이더든 그냥 여기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업비트 외에는 잘 안 들어가지만 그냥 꾸준히 사는 이런 나만의 장기 물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조정이 끝난 뒤에는요, 아마 또 예상 못한 힘든 날들이 찾아올 겁니다. 뭐, 이 꼭지점을 맞춰서 다 팔고 저점에 가서 매수하고 이런 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이번 한 번만 오르면, 그러니까 조정이 끝나면 이번에는 알트만 사는 게 아니라 비트 이더 위주로 저점에 투자를 하고 해지 자산도 준비를 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을 많이 들었지만 항상 상승이 오면요. 뭔가 성에 차지 않고 하락은 예상 못할 이유와 함께 찾아왔던 게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상승이 오든 하락이 오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장기 생존 전략,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